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아닙니다. 우리 벤치에 앉아있는 단 한 사람입니다. 멕시코전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그 사람을 끝까지 믿는 국민이 과연 몇이나 남아있을까요? 후반 30분, 동점을 노릴 시간이 아직 충분히 남아있던 그 순간에 우리는 또다시 봐야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공격수가 주장 완장을 찬 채로 고개를 푹 숙이고 벤치로 걸어 들어가는 그 장면을요. 지고 있는 경기에서 우리 팀의 가장 날카로운 칼을 가장 먼저 칼집에 넣어버린 겁니다. 체코전에서 봤고 멕시코전에서 또 봤습니다. 한 번이면 실수입니다. 두 번이 똑같이 반복되면 그건 더 이상 실수가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단순히 교체 하나를 욕하자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화가 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선수들은 세계 어느 무대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데 왜 결과는 늘 이 모양인가? 왜 그 다비 선수가 아니라 벤치에 있는가? 그리고 끝까지 파고들면 그 벤치 뒤에 도대체 누가 그림자처럼 서 있는가? 미리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몸통은 홍명보가 아닙니다. 홍명보는 그저 맨 앞에 세워진 얼굴, 욕바디로 내세워진 방패막이일 뿐입니다. 그 뒤에 진짜 책임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는 이 영상 끝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중간만 보고 끄시면 가장 중요한 진실을 놓치시게 됩니다. 먼저 차가운 현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멕시코에 0대1로 졌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간 다른 경기장에서 체코와 남아공이 서로 비기면서 대한민국은 여전히 승점 3점으로 조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승점 6점으로 이미 다음 라운드를 확정했고 체코와 남아공은 각각 승점 1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마지막 남아공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우리는 우리 손으로 다음 라운드에 올라갑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운명을 우리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더없이 유리한 위치라는 겁니다. 해외의 전문가들조차 우리가 본래 실력의 절반만 보여줘도 진출 확률이 90%가 넘는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국민들은 왜 단 한순간도 마음을 놓지 못할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선수가 아니라 벤치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황금 같은 기회마저 그 사람이 또 제 손으로 걷어차 버릴까봐 온 국민이 가슴을 졸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다 이겨놓은 판을 앞에 두고도 우리 편 감독 때문에 불안에 떠는 나라가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이제 멕시코전을 차분히 다시 떠올려 봅시다. 우리 선수들의 면면을 보세요. 손흥민은 더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한 시대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공격수입니다. 이강인은 파리에서 유럽 챔피언스리그 트로피를 직접 들어 올린 선수입니다. 김민재는 유럽 최고의 B클럽에서 중앙 수비를 책임지는 세계가 인정하는 수비수입니다. 이름값만 놓고 보면 우리는 결코 약한 팀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시아 최강을 다투는 강력한 전력입니다. 선수 개개인의 능력은 의심할 여지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라운드에서 펼쳐진 축구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주말 아침 동네 조기 축구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선수는 인류인데 전술은 삼류. 이게 지금 대한민국 축구의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찌르는 한마디입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가 왜 사실인지 지금부터 장면 하나하나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 바로 왼쪽 측면이었습니다. 멕시코전에서 감독은 좌측 윙백이라는 중요한 자리에 원래 그 포지션을 전문으로 뛰지 않는 선수를 세웠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선수가 명백한 오른발잡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른발잡이를
굳이 왼쪽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윙어처럼 측면을 허물고 안쪽으로 파고들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선수는 그 한 경기에서 오프사이드만 무려 3번을 범했습니다. 측면에서 의미 있는 장면을 단 하나라도 만들어냈습니까?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전문 왼쪽 윙백 자원이 분명히 벤치에 있었는데도 왜 굳이 맞지 않는 선수를 그 핵심 자리에 억지로 박아 넣어서 우리 팀의 한쪽 날개를 통째로 부러뜨렸는지, 이건 그 선수의 잘못이 아닙니다.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혀놓고 왜 못 뛰느냐고 다그치는 사람의 잘못입니다. 오른발잡이한테 왼발로 잘해보라고 윽박지르는 감독. 바로 그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선수를 살리는 게 감독인데 이 사람은 멀쩡한 선수를 죽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리 하나가 아닙니다. 3백이라는 시스템 그 자체가 이 대표팀에는 애초에 무리였습니다. 3백이 어떤 전술인지 아십니까? 공격할 때는 포백처럼 모양이 바뀌고 수비할 때는 다시 3백으로 돌아오는 대단히 복잡하고 정교한 전형입니다. 선수들끼리 위치가 끊임없이 바뀌고 상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각자의 역할도 시시각각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전술은 손발을 맞추는데 다른 어떤 전술보다 훨씬 더 많은 훈련 시간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대표팀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길어야 며칠입니다. 그 짧은 며칠 동안 평소 소속팀에서 3백을 거의 써보지도 않은 선수들에게 이 복잡한 시스템을 통째로 머릿속에 집어넣으라고 강요하니 선수들이 그라운드 위에서 헷갈리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수비의 핵심 선수조차 대표팀에 와서 이 3백을 소화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속내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이건 비밀도 아닙니다. 축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진작에 다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선수가 부담스럽다고 신호를 보내는데도 감독은 끝까지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멕시코전의 실점 장면도 다시 봐야 합니다. 겉으로만 보면 골키퍼의 단순 실수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그 순간 책임이 전협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실수가 왜 터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이 보입니다. 경기 도중에 시스템을 4-2-3에서 3-4-3으로 갑자기 바꾸면서 중원을 장악하는 힘이 뚝 떨어졌습니다. 미드필더가 흔들리니 그 부담은 고스란히 뒷선으로 쏟아졌습니다. 수비진이 끊임없이 위험에 노출되는 환경이 만들어졌고 결국 누군가의 개인 실수가 터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골키퍼 한 명을 손가락질하고 끝낼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멍석을 그렇게 위태롭게 깔아놓고 막상 사고가 나니까 선수 한 명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깁니다. 이게 지도자가 할 짓입니까? 이강인은 또 어떻습니까? 체코전에서 보여줬던 그 폭발적인 모습이 멕시코전에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경기 초반에 받은 옐로카드 한 장이 그의 발목을 완전히 묶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카드 하나 때문에 강하게 압박하지도 적극적으로 몸을 부딪히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그의 창의적인 패스가 막히니 팀 전체의 공격이 눈에 띄게 무뎌졌습니다. 이렇게 선수 한 명 한 명이 자기만의 장점을 하나씩 잃어가는 팀. 그게 바로 잘못된 전술이 만들어내는 비극입니다. 선수들은 분명 최고인데 그 최고들을 묶어놓으니 동네 축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말이 절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월드컵 본선이 무슨 실험실이냐. 4년에 단 한 번 돌아오는 무대에서 이미 검증된 방식으로 선수들의 장점을 극대화해도 모자랄 판에 왜 맞지도 않는 시스템을 본선 한복판에서 시험하고 앉아있느냐. 체코전 승리요. 그게 정말 전술이 훌륭해서 거둔 승리였습니까?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운이 좋았습니다.
후반 막판에 상대의 체력이 바닥난 틈을 비집고 겨우 뒤집어낸 경기였습니다. 전술의 승리가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선수들의 정신력과 약간의 행운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운을 자기 실력이라고 착각하는 순간입니다. 그 착각에 빠지는 순간 멕시코전 같은 무력한 경기가 어김없이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멕시코전에서 그 착각의 대가를 똑똑히 치렀습니다. 이제 가장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주십시오. 손흥민, 올해 33살. 냉정하게 말해서 이번 월드컵이 그의 마지막 월드컵입니다. 다음 대회가 열릴 때 그는 37이 됩니다. 우리 모두 압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걸. 그리고 그 누구보다 손흥민 본인이 가장 사무치게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뛰는 이 한 경기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시간이라는 것을요. 이 선수가 도대체 어떤 길을 걸어 여기까지 왔는지 기억하십니까? 어린 시절 아버지의 혹독한 훈련 아래에서 발에 피가 맺히고 물집이 터지도록 같은 동작을 수천 번씩 반복하며 공을 찼던 선수입니다. 남들이 잘 때 더 뛰었고 남들이 쉴 때 더 찼습니다. 타고난 천재가 아니라 자기 몸을 깎아서 만들어낸 선수입니다. 그리고 아직 앳된 나이에 홀로 독일로 건너갔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 동양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쏟아지는 차별과 텃세를 이를 악물고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그 외로움을, 그 서름을 우리는 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버티고 또 버틴 끝에 그는 마침내 유럽 명문 클럽의 주장 완장을 찼습니다. 아시아 선수가 빅리그 명문의 주장이 된다는 것. 그건 단순한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아시아 축구의 역사를 통째로 새로 쓴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월드컵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눈 주위 뼈가 부러진 상태로 검은 마스크를 쓰고 그라운드를 누볐습니다. 의사가 위험하다고 말렸지만 그는 나라를 위해 뛰겠다고 했습니다. 경기 전 애국가가 울려 퍼지던 그 순간 마스크 안에서 붉어진 눈으로 차오르는 눈물을 꾹 삼키던 그 얼굴을 우리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나라를 위해서라면 이 선수는 자기 몸이 부서지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선수가 자신의 마지막 월드컵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벤치로 불려 들어갑니다. 그것도 팀이 지고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요. 자, 감정을 빼고 숫자만 보겠습니다. 멕시코전에서 손흥민이 교체되기 전까지의 기록입니다. 1대1 몸싸움 5번을 시도해서 5번 모두 이겼습니다. 100%입니다. 드리블 돌파를 3번 시도해서 3번 모두 성공했습니다. 이것도 100%입니다. 결정적인 기회를 만드는 날카로운 패스를 동료에게 찔러줬고 상대에게서 직접 공을 4번이나 빼앗아냈습니다. 그 경기에서 우리 팀 그 누구보다 위협적이었고 그 누구보다 효율적으로 움직인 선수였습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은 바로 그 선수를 가장 먼저 빼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그라운드를 떠난 직후 거짓말처럼 우리 팀의 역습은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공격으로 나아갈 길이 통째로 막혀버렸습니다. 오히려 멕시코가 더 자신있게 수비 라인을 끌어올렸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대상이 그라운드에 없었으니까요. 누가 봐도 이건 우리 팀의 심장을 감독이 제 손으로 멈춰 세운 교체였습니다. 살아 뛰는 심장을 굳이 도려낸 겁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선수입니다. 전 세계 어느 감독이라도 두 손 들고 환영할 선수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나라 벤치에서만 그 가치를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모르는 척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손흥민이 주장 완장을 차고도 고개를 떨군 채 천천히 벤치로 걸어 들어가던 그 뒷모습.
경기가 끝난 뒤 텅 빈 눈으로 그라운드를 바라보던 그 표정, 그 장면 단 하나에 온 국민의 가슴이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국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이 그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왜 자기 나라 최고의 보물을 저렇게 함부로 다루느냐고. 마지막 월드컵을 이런 식으로 흘려보내야 하는 선수의 심정이 도대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도 손흥민은 단 한 번도 핑계를 댄 적이 없습니다. 경기가 끝나면 늘 자신의 부족함부터 먼저 말하는 선수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실점한 골키퍼에게 누구보다 먼저 다가가 말없이 어깨를 다독여준 선수입니다. 자기가 더 힘들고 더 억울할 텐데 동료의 마음부터 챙기는 사람입니다. 진짜 주장이 무엇인지 몸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주장에게 이 나라의 축구 시스템은 도대체 무엇을 해주고 있습니까? 보는커녕 가장 빛나야 할 무대에서 그를 가장 먼저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분노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면 천재도 둔재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표팀이 딱 그 처지입니다. 선수라는 재능은 차고 넘치는데 그 재능을 알아보고 살려줄 사람이 정작 벤치에 없습니다. 손흥민이라는 한 시대의 불꽃이 한 사람의 고집과 무능 때문에 이렇게 허무하게 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분노하는 이유는 사실 단순합니다. 이 위대한 선수가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서늘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겠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주십시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것이 정말 단순한 무능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의도된 것일까요? 차분히 다시 짚어봅시다. 체코전에서 지고 있을 때 손흥민을 뺐습니다. 멕시코전에서도 똑같이 지고 있을 때 손흥민을 뺐습니다. 두 경기가 완전히 똑같은 패턴입니다. 마치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 넣은 것처럼요. 한 번은 실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 연속, 그것도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선수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방식으로 빼냅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도 결코 무리가 아닙니다. 혹시 일부러 이러는 건 아닌가? 일부러 경기를 말아먹어서 국민들이 등을 돌리게 만들려고 작정한 건 아닌가? 그 정도로 이 교체는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마치 장기판에서 자기 편차를 제 손으로 떼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강력한 말을 승부가 한창 불붙은 그 와중에 스스로 판 밖으로 치워버리는 겁니다. 정말로 이기려는 사람이라면 죽어도 하지 않을 선택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차라리 무능이라면 다행입니다. 무능은 인정하고 배우면 고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이게 단순한 무능이 아니라 고집이라면, 자기 방식이 틀렸다는 걸 죽어도 인정하지 못하는 비뚤어진 자존심이라면 그건 약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가 11명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고집 하나가 모든 걸 무너뜨리니까요. 그리고 이 감독에게는 때려야 뗄 수 없는 무서운 꼬리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2014년입니다. 브라질 월드컵. 바로 그 감독이 이끌었던 대표팀이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십니까? 단 한 경기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1무 2패.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고 조별리그에서 짐을 쌌습니다. 그때 우리가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던 단어가 있습니다. 의리축구. 실력이 아니라 인맥으로, 친분으로, 자기 사람을 챙기는 식으로 선수를 쓰고 전술을 짠다는 뼈아픈 비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훌쩍 넘게 흘렀습니다. 강산이 변하고도 남을 긴 세월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때와 똑같은 유령을 다시 마주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감독, 똑같은 비판, 똑같은 실패의 냄새,
그때의 뼈아픈 실패에서 이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배웠을까요? 제가 보기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애초에 배울 생각 자체가 없었거나.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따라옵니다. 도대체 이런 감독이 어떻게 다시 대표팀 지휘봉을 잡을 수 있었을까요?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국민의 분노가 왜 이렇게까지 깊은지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은 처음부터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국가대표 감독을 뽑는 데에는 마땅히 지켜야 할 정상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여러 후보를 폭넓게 추리고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충분히 면접하고 그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선임은 바로 그 기본적인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강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자격 요건에 의문이 제기됐고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비판이 빗발쳤으며 급기야 이 문제는 국회에서까지 정식으로 다뤄졌습니다. 한 나라의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이 국회에서 따져 물어야 할 사안으로 거론될 정도였다는 겁니다. 상식이 통하는 나라에서 이게 정상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여기에 또 하나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도대체 연봉으로 얼마를 받는지 축구협회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끝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협회 측은 그게 개인정보라서 밝힐 수 없다는 식으로 입을 꾹 닫았습니다. 국민의 관심과 사랑을 먹고 굴러가는 게 대표팀입니다. 그 사령탑이 얼마를 받는지조차 정작 그 돈의 진짜 주인인 국민은 알 수가 없습니다. 떳떳하다면 왜 숨깁니까? 그만한 값어치를 경기 결과로 증명하고 있다면, 그 돈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면 당당하게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숨긴다는 것 그 자체가 떳떳하지 못하다는 가장 솔직한 증거입니다. 한간에는 수십억대라는 추측까지 나돌지만 협회가 입을 닫고 있으니 국민은 그저 짐작만 할 뿐입니다. 사실 액수가 핵심이 아닙니다. 숨긴다는 그 태도, 국민을 우습게 보는 그 오만함이 진짜 문제입니다. 이 잔인한 대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선수들은 그라운드에서 발에 피가 나도록 뜁니다. 손흥민은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도 부러진 뼈를 안고도 나라를 위해 뛰었습니다. 그런데 벤치에 앉은 사람은 자기가 얼마를 받는지조차 밝히지 못하면서 경기는 동네 축구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 지독하고 부당한 불균형을 국민이 어떻게 두 눈 뜨고 견딥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경기장에 보러 온 건 손흥민이지 이 사람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선수들의 땀과 투혼을 보러 온 거지 누군가의 인맥잔치와 자존심 싸움을 보러 온 게 아니라고요. 이 분노는 결코 과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정당한 분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분노의 진짜 끝, 진짜 몸통을 만날 시간입니다. 자, 영상을 시작하면서 제가 드린 약속을 지킬 차례입니다. 진짜 몸통은 홍명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정면으로 하겠습니다. 홍명보 감독을 바로 그 자리에 앉힌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결정이 없었다면 애초에 이 모든 비극은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수많은 국제 경기에서 실패의 기록을 차곡차곡 쌓았던 감독을 자격 논란을 무릅쓰고 정상적인 절차마저 건너뛰면서까지 굳이 다시 그 막중한 자리에 앉힌 결정, 그 결정을 내린 사람이 바로 책임의 가장 윗선에 서 있습니다. 협회의 수장입니다. 10년이 훌쩍 넘는 세월 동안 한국 축구의 최고 권력을 손에 쥐고 흔들어 온 사람입니다. 감독은 수없이 바뀌었어도 그 사람만은 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니 진짜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은 매번 바뀌는 감독이 아니라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과 관련해서 빠지지 않고 따라붙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특정 대학입니다. 어느 시점에 협회의 주요 요직 자리에 같은 대학 출신들이 무더기로 들어찼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실력과 검증이 아니라 같은 학교, 같은 인맥, 같은 라인, 끼리끼리 자리를 나눠 갖는 구조라는 따가운 비판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욕했던 그라운드 위의 의리축구, 그 뿌리가 사실은 바로 여기 행정의 꼭대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라운드의 의리축구는 알고 보면 그 위에 군림하는 행정의 의리구조가 그대로 아래로 흘러내린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감독 한 명을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머리가 썩었는데 손발만 바꾼다고 도대체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다음 감독도 그 다음 감독도 결국 같은 손이 고르는 한 우리는 똑같은 비극을 끝없이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진짜 절망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외치는 겁니다. 감독 사퇴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 축구협회를 통째로 뜯어 고쳐야 한다.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도대체 이럴 때 그 권한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 이건 그저 한 감독을 미워하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한국 축구를 이 지경까지 끌고 내려온 구조 전체를 향한 켜켜이 쌓인 분노입니다.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이 길고 긴 권력의 시대에도 이제 끝이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협회의 수장은 이번 대회를 끝으로 그 자리에서 물러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떠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가 만들어 놓은 이 썩은 구조는 우리 선수들의 그리고 손흥민의 마지막 월드컵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습니다. 떠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이 하필이면 우리 영웅의 마지막 무대를 망치는 일이라니, 이것이 우리를 가장 분하고 가장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희망을 걸어야 합니까? 벤치가 아닙니다. 행정의 윗선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선수들입니다. 그라운드에서 직접 두 발로 뛰는 우리 선수들, 그들의 자존심과 투혼, 오직 그것 하나뿐입니다. 남아공전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비기기만 해도 우리는 우리 손으로 다음 라운드에 갑니다. 만약 우리가 이 경기를 끝내 통과해낸다면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결코 감독의 전술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 선수들이 그 말도 안 되는 벤치를 등에 짊어진 채 이를 악물고 만들어낸 기적일 겁니다. 손흥민이, 이강인이, 김민재가 그 어처구니 없는 전술의 사슬 속에서도 끝내 스스로 길을 찾아낸 결과일 겁니다. 우리 선수들은 늘 그래왔습니다. 위에서 도와주지 않아도 오히려 발목을 잡아도 자기들끼리 어깨를 걸고 끝까지 싸웠습니다. 이번에도 그래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정중앙에는 언제나 손흥민이 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번 남아공전 또다시 지고 있는데 손흥민을 가장 먼저 빼버린다면 여러분은 그 장면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있으십니까? 댓글로 딱 한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왜?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고 그 한 글자에 우리 모두의 답답함을 담아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는 손흥민이 제자리인 왼쪽에서 마음껏 살아나기를 바라신다면 왼쪽 손흥민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모든 혼란과 절망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 선수들을 끝까지 믿고 응원한다면 파이팅 대한민국 빨간 하트와 함께 남겨주십시오.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은 제가 다음 영상 맨 위에 고정해 두겠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모이면 그게 곧 우리 선수들에게 닿는 진짜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선수들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입니다.